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노현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단순 회귀 분석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순 회귀 분석은요, 독립변수 하나, 종속변수 하나 이렇게 각각 하나씩일 때, 그리고 간격 촉도와 비율 촉도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 간격 촉도, 비율 촉도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간격 촉도는 우리가 리커트 촉도로 이렇게 하는 거, 비율 촉도 같은 경우는 뭐 킬로그램 뭐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매출액을 직접 이렇게 다 한 거, 광고비 얼마 뭐 이런 거 쫙 나열한 거, 이런 것들이 비율 촉도 이런 건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친환경 화장품을 이제 우리가 브랜드 태도를 독립변수로 놓고, 브랜드 태도가 지속 이용 의도에 지속 이용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려고 한다. 이제 가정하고 한번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보면 그러니까 Y축에 있는 그 직선이 지속 이용 의도, 그리고 X축에 있는 거가 브랜드 태도다. 그래서 이제 관찰 값들이죠. 여러 가지 이제 산점도 그 값들, 이런 값들이 관측 값이고요. 그리고 이 직선, 이렇게 직선이 되어 있는 것이 예측 값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선상에 있는 값이 회기식을 통해서 예측된 예측 값이에요. 그리고 오차는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 그러니까 차이인데 회귀 분석에서는 뭐 오차 혹은 잔차라고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차를 최소화하는 직선을 추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회귀 분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이제 우리가 쓴다 그러면, 회귀식을 쓴다고 한다면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y는 종속 변수는 알파는 이제 그 상수항, 절편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베타는 계수, 즉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값입니다. x가 증가할 때 y가 또 얼만큼 변하는지, 이런 기울기를 추정한 것이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베타가 계수값이고 기울기다. 그리고 x는 독립변수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엡실론은 오차, 잔차, 관측값과 예측값의 차이다. 이게 기본적인 회귀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SPSS 기준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통계 분석 프로그램 툴이 있지만, 논문에서 기술하는 그 뭡니까, 우리가 보고해야 되는 그 수치 데이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처음에 SPSS 기준으로 출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 모형 요약이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 출력 그 데이터를 보면. 그래서 모형에서 그 요약에서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논문에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R은 뭐냐? R은 단순 회귀 분석에서는 R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R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 그래서 0.762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R제곱은 우리가 결정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종속변수의 분산의 몇 퍼센트가 독립변수에 의해 설명되는가를 나타내는 거고요. 0부터 1까지의 값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귀식이 이 자료에 적합한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값이 클수록 회귀식이 데이터를 더 잘 설명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아까 상관계수 제곱이 상관계수가 R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상관계수의 R에 그 제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0.76이었잖아요. R이. 요게 제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7 이상 나와야 된다. 이 R제곱 값이 회귀 분석할 때. 그런데 0.7이면 상당히 그 회귀식이 자료에 적합하다라는 건데, 0.7이 이상이. 그런데 논문에서 0.7 이상을 많이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뭐 실제 연구에서는 0.4 이상만 돼도 된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논문을 많이 보다 보면 상당수의 논문에서 0.4 미만, 뭐 0.3, 0.2 이런 식의 그 R제곱 값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다만
그 결정 계수값, 그러니까 R제곱 값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지나치게 작다. 그러면 회기선은 뭡니까?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분석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뭐 제가 0.7 막 이렇게도 나온 이제 그 논문도 봤는데 0.7이 아니라 0.07. 그러니까 0에 정말 근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0.1보다도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너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뭐 지도 교수가 오케이 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더빈 왓슨이라는 걸 봐야 됩니다. 더빈 왓슨은 그 잔차의 독립성 여부를 확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차의 독립성 가정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종속 변수의 오차항 간의 자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귀 분석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오차가 규칙 없이 무작위하게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차가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해야 잔차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차가 점점 커지거나 점점 작아진다면 오차가 정규성을 보이는 것인데 규칙성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규칙성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작위해야 돼요. 오차값은. 그래서 이 더빈와스는 그 2에 근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에 근사해야 되는데 뭐 보통 1.5에서 2.5까지 그 범위 안에 더빈와슨 값이 나오면 된다라고도 하고 또 어떤 그 학자들은 1부터 3 사이에 더빈와슨 값이 나오면 된다라고도 이제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2에 근사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많은 논문의 그런 전체적인 그 평균을 본다 그러면 2에 근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표에 나온 걸 이제 해석을 해보면 R은 0.762로 브랜드 태도와 지속 이용 의도 간의 상관관계다. 상관관계가 0.762 정도 좀 강한 상관관계네요. 그리고 R제곱은 0.581로 지속 이용 의도 분산의 58.1%가 독립 변수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기식이 그 지속 이용유도 변화 있잖아요. 이 변화에 대한 58.1%를 설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그 모형 요약이 끝나면 아노바라는 이제 그 표가 나와요. 회기선의 적합성을 보는 겁니다. 회기선의 적합성. 그래서 아노바 분산 분석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분산 분석,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 집단이 하나, 둘, 세 개 이상일 때 평균 비교 검증하는 것이 분산 분석이라고 했는데요. 이 회기 분석을 할 때 나오는 이 아노바는 회기 모형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표에는 크게 세 가지 제곱합이 있어요. 전체 제곱합, 그 다음에 회기 모형의 제곱합, 그 다음에 잔차 제곱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볼 수 있는 거는요, 이제 F값과 유의확률, 음영 처리된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 전에 각각의 제곱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기 제곱합은 59.SSR이라고 하는데요.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입니다. 지금 빨간색 그 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59.226. 이것이 회기 제곱합. 그 밑에 잔차 제곱합, SSE라고도 하는데요. 회기식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분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SSR과 SSE를 합친 것이 TSS, 전체 제곱합이라고 합니다. 종속 변수를 평균값으로 추정하는 경우에 전체 분산이다. 그래서 밑에 전체 제곱합, 제가 이제 그 선 처리는 안 했지만 전체 제곱합을 보면 102.016이잖아요. 회기 제곱합과 전체 제곱합을 합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면 평균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균 제곱은 MS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SSR과 SSE 각각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평균 제곱값이에요. 예를 들면 회기 제곱합 59.226 옆에 자유도 1이 있잖아요. 이걸 나누기 1 한 것이 평균 제곱값. 그 다음 밑에 잔차 제곱값 42.790 옆에 자유도 298 있잖아요. 이걸 나눈 것이
0.144 이게 평균 제곱 잔차의 평균 제곱 값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인데 평균 제곱은 그 회기의 평균 제곱 59.226이 잔차의 평균 제곱 0.144보다 상대적으로 커진다 그러면 회기식은 자료의 설명력이 높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F값과 유의확률 값을 봐야 돼요. 음영 처리, 노란색 음영 처리된 거. 그래서 이 아노바는요. 회기식 자체가 유의한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유의하지 않으면 다음 검증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뭐 데이터 클리닝을 새로 한다든가 아니면 표본 수를 늘린다든가 뭐 다시 돌아가서 그 데이터 클리닝에 있어서 이상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다시 면밀히 점검하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기식의 정도는 회기식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력이 높을수록 회기 모형은 유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중요하다. 다음에 이제 또 이어서 그 적합성을 조금 더 이제 보면 그 F 값은 어떻게 구하냐 그러면 회기 평균 제곱 나누기 잔차의 평균 제곱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 평균 제곱 59.226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잔차 제곱합 0.144 이걸 나눈 값이 F 값이 됩니다. 그것이 410.46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59.226하고 점점점점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59.226 나누기 0.144 딱 했는데 420.262가 안 나오네? 라고 이제 할까봐 제가 이제 점점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뒤에 소수점 뒤쪽으로 한 9개, 10개의 그 소수점 자리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 SPSS에는 그 세 자릿수로 절삭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에 있는 소수점에 있는 걸 다 계산했을 때 402.462 점점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F 값은 이제 F 밸류 값은 두 평균 제곱값들의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R제곱을 제가 이제 또 써놨는데 R제곱 아까 모형 요약에서 얘기하지 않았나요? 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R제곱 값은 여기서도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회기 모형의 제곱 팝 나누기 잔차의 제곱합 그러니까 59.226 아까 회기 그 초록색에 있는 59.226 나누기 전체 제곱합 102.016을 나누면 0.581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까 그 모형 요약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0.58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제곱이 이렇게 또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또 강조하지만 우리는 F값과 유의확률이 가장 중요하다. 보고할 때는 뭐 기타 제곱합이 얼마다 이런 거는 논문에 잘 기술하진 않아요. 기술하는 것은 아노바에서 F값과 유의확률 값을 기술하는데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회기 모형에서 F 통계량이 412.462 유의확률 P값 0.0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0.05 미만이니까 회기 시기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용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무가설, 기각, 연구가설, 채택인데 기무가설은 뭡니까? 회기 시기 유용하지 않다가 기무가설이고 연구가설은 아니야. 회기 시기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데 유의해. 내가 세운 가설이 이제 그 연구가설인데 기무가설, 기각, 연구가설, 채택 이게 굉장히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무가설이 뭐고 연구가설이 뭐고 왜 이걸 기각하고 채택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거 없이 F값 아노바에서 유의확률이 유의하냐 안 하냐 0.05 미만이냐 아니냐 이것만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의확률이 지금 0.000이기 때문에 모형은 유의하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개수값을 보는 거죠. 자, 개수값이 이제 우리가 사실 검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T값과 유의확률 값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표준화 개수, 비표준화 개수 값을 이제 확인해야 되는데 단순회기 분석에서는 비표준화 개수 값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나하나 볼게요. T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T값, 그 노란색 음영에. 이 T값은 비표준화 개수 나누기 표준 오차예요. 그러니까 표에 있는 것처럼 0.816 나누기 그 0.041 표준 오차 이거를 하니까 20.309다. T값이 이거구나. 그래서 보통 T값은 1.965 이상 나오면 유의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선성 통계량이 이제 옆에 뭐 공차, VAF 이런 게 있는데 공선성 통계량은 다중공선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중공선성은 뭐라고요? 독립 변수가 여러 개일 때 이들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면 안 된다. 그걸 보는 것이 다중공선성인데 다중공선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공차와 VIF입니다. 그래서 단순회기 분석은 독립 변수가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중공선성 확인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죠. 유의약률 P값이 유의 수준 0.0001에서 유의하다. 0.05 이상이니까 미만이니까 유의한 거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브랜드 태도에 대한 회귀 계수는 정적으로 유의하다. 그래서 T값은 20.3099, P값은 0.0001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이제 B값, 비표준화 계수의 B와 표준화 계수 베타 값을 보는데, 베타 값은 영향력 크기를 보는 거예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린 단순회귀 분석이잖아요. 독립 변수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표준화 계수 값을 봅니다. 그래서 비표준화 계수와 표준화 계수 값을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이 비표준화 계수는 단위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요. 변수 간의 영향력 크기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기식에 사용되는 계수입니다. 회기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계수고 표준화 계수는 단위 통일이 있고요. 변수 간 영향력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위 통일을 조금 예를 들어보면요. 독립 변수 중에서 뭐 키를 센티미터나 미터로 했을 수도 있고요. 몸무게를 킬로그램이나 그램으로 이제 측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리커트 척도에 있어서 어떤 변수는 5점 척도로 했을 거고 어떤 변수는 7점 척도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변수의 단위가 다르면 크기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단위가 다른 그 변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단위를 통일시킨 개수로 통일시킨 그 개수가 표준화 개수예요. 그래서 그 다중회귀 분석에서 표준화 개수를 사용하는데 단순 회귀식 추정에서는 독립 변수가 한 개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를 든 모형에 보면 브랜드 태도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측정 데이터와 관련 있는 그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은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표준화 계수가 중요한 거고요. 정리하면 회귀식을 만들 때는 비표준화 계수를 사용하고 독립 변수 간의 계수를 비교할 때는 표준화 계수를 사용해서 영향력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회귀식을 구성하는 상수와 계수 확인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 회귀식은 y는 알파 플러스 베타 1x가 되겠죠.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베타 1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상수는 0.666, 브랜드 태도 계수는 0.816. 그래서 이걸 식으로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지속 이용 의도는 0.666 더하기 0.816 곱하기 브랜드 태도다. 즉 브랜드 태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 이용 의도는 0.816 기울기로 증가한다. 브랜드 태도가 한 단위 1점 증가할 때 지속 이용 의도가 0.816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해석을 보면 브랜드 태도의 인식이 높아지면 지속 이용 의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의확률 아까 P값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 P값을 볼 때 회귀식의 개수가 유의하지 않다. 뭐 0.051, 0.05 이상 나왔다. 그럼 유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영향관계를 추정하시면 안 돼요.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유의하지 않다는 것은 내가 세운 가설이 기각된다는 의미예요. 그 예전 강의 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내가 세운 가설이 모두 채택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가설이 기각된 것 자체도 의미가 있고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간략하게 논리적으로 우리가 잘 기술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채택과 기각을 판단하는 이 P값은 가설이 맞고 틀림을 나타내는 지표가 아니라 관찰된 값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을 표시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지노선을 우리가 P값 0.05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P값이 0.05보다 적다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 사건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와 인과적 관계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유의 수준이 0.05보다 크면 우연히 발생할 확률이 5%보다 크니까 그 사건이 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값은 그렇게 보는 거고, 나중에 이 P값에 대해서 유의 수준, 유의확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는 이것도 역시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 역시 나중에 다른 좀 시간을 만들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단순회귀표에 이걸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브랜드 태도 검증 결과 그 브랜드 계속의 그 비표준화 브랜드 태도의 비표준화 계수값이 그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브랜드 태도 인식이 증가하면 지속 이용 의도도 증가한다. 긍정적인 관계잖아요. 정적인 관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수값이 마이너스로 나왔어. 뭐 마이너스 0.816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 그러면 부적인 경우죠.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독립변수가 증가함에 따라 종속변수는 반대로 감소하는 관계인 겁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가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감소한다. 이런 것처럼 해석이 돼야 돼요. 단 해석을 할 때 계수값이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옆에 유의확률이 0.05 미만으로 나와야 돼요. 0.05 이상으로 나왔다? 그건 가설 검증이 기각된 거예요. 그래서 유의하지 않은데도 그 계수값을 설명하고 가설 채택 여부를 기술하면 채택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유의확률이 꼭 0.05 미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단순 회귀 분석표를 보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봤고요. 다음 이어서 다중 회귀 분석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